단장들 반가워요. 지금 눈 오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2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임명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부터 이기 경제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공식 취임식도 갖고 네.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첫 참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경제탑을 중심으로 한 팀으로 함께해달라 이렇게 원팀. 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저희도 원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양 반장,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막 들어온 소식이어서 제가 외우질 못해서 지금 적어왔습니다. 저거 잘했어요. 예, 이 103표 중에서 음. 나경원 의원이 어. 68표를 얻어서 어. 35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의 33표 차이로 나경원 의원이 된 거네요. 예, 상당히 낙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어제- 이번이 세 번째 도전. 어제 그렇습니다. 신반장이 맞췄네요. 예, 예. 그죠? 역시 어, 좀 로또 번호라도 좀 물어봐야 분발해야 되겠어요. 예.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국회 국토교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예정에 없던 그런 전체 회의가 잡힌 거죠. 김 장관은 사고 원인 관련해서 회로 연결 불량으로 조사가 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고 원인을 밝혀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였던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전격 사퇴하기도 했죠. 오 사장은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 전 사장이네요. 이제요. 나오겠다는 그런 그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어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면서 한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택시업계가 들끓고 있는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고요. 20일이죠.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긴급 TF회의를 여는 등 지금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요. 관련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글쎄요.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나저나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신반장한테 물어봤는데 오늘은 안 물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해서는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언급한 대로요. 연내 답방은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우세하고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다만 남북 또 북미 간의 소통은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징후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는데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에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한결같이 밝혀온 그런 원칙이잖아요. 그 기존 입장을 일단 재확인한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빨리 대화에 참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KTX 탈선 관련 속보, 또 사법농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대통령 주재 정부 업무 보고 등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또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 사고 등 최근 잇따르는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논란 등 정치권의 사퇴 요구, 또 책임 논의 커지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거죠. 다만 이번 사고 관련해서는 철도 전반의 부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코레일과 시설공단 간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코레일 사장의 사퇴 소식, 또 철도 운영 실태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크고 작은 열차 사고에 이어 KTX 강릉선 탈선 사고까지 발생하고 또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이 커지자 그 책임을 지고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 취임 당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이 안전한 철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오 사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오늘 사과했습니다. 자, 이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한 코레일 사장이 또 한 명 늘어났습니다. 사실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된 이후에
이 임기 3년을 다 채운 사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 사장 8명 가운데 철도 경력을 가진 인사는 철도청장을 지낸 신광순 초대 사장, 그리고 철도대학 총장 출신의 최연의 6대 사장, 이렇게 2명에 불과했죠. 오영식 사장 역시 철도와는 관련 없는 인물로 야권에서는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돼 왔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이사장님 철도 근방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철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장난하세요 지금. 예. 철도 일을 한번 해보셨나고요? 직접적으로 철도 일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오 사장은 철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맞다. 다만 철도공사의 여러 현안과 철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취임 이후에는 해고 노조원 복직, 그리고 코레일과 SR 통합, 뿐만 아니라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에 집중했습니다. 자, 이 같은 능력을 높이 산 건 바로 김현미 장관이었는데요. 이 김 장관이 오 사장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임명철에 건의할 용이 없어요? 철도공사 사장은 사실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도. 오영식 전 의원에게는 이런 조직을 추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취임 때부터 사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잇따른 열차 사고는 바로 이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 사장 사퇴에 재차 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사장은 다가올 총선 출마만 염두에 두고 자기에게 가해진 정치적 부담만 생각해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고 또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서 큰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회의장인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이 한국당 소속 곽순자 국토위원장, 이 현안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철도공사에 사고 수습 시간을 주기 위해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오늘로 소집을 했고, 또 국토부 장관과 각 당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오전 11시에 잡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이 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설명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뭐하는 추태입니까 이게? 왜 이게 주대입니까? 일방적이라니. 이렇게 독선의 한번 불리 맞죠? 독선적이라니. 독선적이죠. 한번요. 위원장 완전 타격합니까? 무슨 완장이라고 하고 있어. 이거 저 어디 가서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왔고 이렇게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위원장님 무슨 권한을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완장이라니. 자, 이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로 전환기와 경고 신호를 잘못 연결하는 이 회선이 잘못 연결이 돼서 이 신호가 엉뚱한 곳에서 떴다, 이런 소식은 어제 드러났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잘못 연결된 것이냐? 자,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게 최종 검사한 게 2017년도 9월 17일 날 검사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저희들은 그때 결성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레일 측은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잘못 연결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통이 됐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상태로 운행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탑승을 했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 그리고 북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여지껏 실어 날랐다는 겁니다. 자, 선로 전환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통 후에도 최소 3차례 점검을 했지만 그동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관련 부품이 설계 때부터 잘못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이 점검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책임론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지점에서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열차 선로 시공과 소유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맞지만 이 유지와 보수는 코레일 관할이기 때문인데요. 이 안전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결국 사고가 나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소위 면피해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확산되는 철도 부실 운영입니다. 네, 아까 그 발제 마지막에 이제 최 반장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이제 사고가 나면 그런 양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만 놓고 보자면요. 물론 그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설계 부실, 또 관리 소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온전히 책임을 다 덮어쓴다기보다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관련한 이제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영식 코레일 사장 결국은 취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사장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다. 코레일 2만 7천여 가족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자, 오 시장은 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와 또 민영화, 상하분리 등을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임 정권에서 이뤄진 각종 정책들을 문제 삼은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를 마치 지난 정부들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유체 이탈식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퇴하는 순간까지도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왜 그만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이 늘어놓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있는 동안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잇따른 열차 사고에 이어서 또다시 탈선 사고까지 발생을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내에서도 코레일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미온적인 대응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 사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오 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자유한국당은 당연한 사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 또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통에 중추를 할 수 있는 KTX가 저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걱정됩니다. 분명히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철도교통 운수 물류 사실상 전문가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 항공 운수, 지하철, 철도, 도로, 교통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데는 역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관료가 사실상 리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장면도 봤는데 국토위죠. 국회 국토위에서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요. 원래 이게 오전에 사퇴했던 오영식 사장이 전 사장이 그 상임위원회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출석하지는 않은 거죠. 예, 일단 야당에서는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하면서 오영식 전 사장에게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고 의원들 질의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오 전 사장도 그러겠다라고는 아까 답변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결국 이렇게 오후 회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이 사고 원인 관련한 보고를 했는데 이 선로 전환기 표시 회로선이 반대로 연결된 시공 불량으로 이 사고 원인 지금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시공 불량 때문이라는 건 유지 보수 책임을 지는 이 코레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맡은 이 철도시설공단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시설공단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1년 넘게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코레일도 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강릉선 KTX 도면과 매뉴얼, 결선도 등이 이 시설공단에서 코레일로 인수인계된 시점이 강릉선 개통 4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철도 안전법 등에 따르면 이 운영 중인 철도 구간에 대해 코레일은 분기마다 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코레일이 그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지금까지 3번은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네요. 제대로 했다면. 그렇죠. 예. 분기마다 한 번씩이니까 이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케이블에 이름표까지 붙어 있는데 이걸 못 봤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시공과 유지 보수가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벌어지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전방위적인 또 총체적인 부실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도 1년을 얘기했지만 정말 1년 넘게 운에만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연히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강릉선 전체 노선의 선로 전환기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련 회로를 점검하도록 긴급 안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강릉선 선로 전환기는 강릉 원주 구간의 이 86대 그리고 기존 서울 원주 구간 지하철 선로를 고속철로로 교체하면서 설치한 116대 등 모두 202대가 있습니다. 이 철도공사는 오늘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선로 전환기 표시 회로를 일제 점검하고 신규 건설 노선에 대한 연동 검사 기능 그리고 이 절차를 강화하고 선로 전환기 정상 동작 감시 설비 설치 등을 향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주요한 이동 수단이고요.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가 관련한 속보는 계속해서 최 반장이 좀 챙겨주기 바라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요.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여러 번 다뤘는데 정의당에 이어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그 명단자를 좀 추린 모양이죠. 네, 이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 작업을 마치고 이 조만간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법사위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논란이 된 법관과 사법농단 관여 정도 등 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13명뿐만 아니라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사들도 한 10명 이상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공개할 탄핵 대상자는 약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선출된 그 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의 의중을 또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추가해서 속보가 더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발인이 오늘 아침에 엄수가 됐잖아요.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전 7시에 진행된 이 발인에 유가족 그리고 친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그리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백승주 의원 별건 수사로 부하들이 구속되는 이런 부분에서 장수로서 큰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군요. 또 발인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도 참석을 했는데 대한애국당에서는 아예 이 당원들 조문을 위해서 45인승 관광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이제 와서 세월호 사건 들춰내서 이전 사령관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요. 이덕건 육사 37기 동계 사무총장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제 빈소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을 함께한 건데요. 박 회장은 친구는 늘 반듯했고 소신이 있는 모습이었다며 친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 빈소를 찾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박지만 회장은 제 인생에서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저를 떠나는 게 상당히 괴롭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 회계 결론이 나면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심사에 따라서 상장 유지 결정이 어제 내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앞서 이 증선위는 분식회계로 판단을 내렸고요.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로써 일단락이 됐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죠. 자, 증선위가 이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80억 원 등 제재를 결정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자사 회계 처리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서 이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어제 상장 유지 결정과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향후 법리적 대응하는 좀 별개의 문제죠. 뭐 시민단체에서는 어제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놓고 있던데 이건 역시 후속 보도를 좀 챙겨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책임 통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한 거죠. 일자리 문제, 경제 활력 제고 등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어려운 민생 지표를 해결해야만 포용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집권 3년 차의 최우선 과제 역시 경제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 또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세종시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는 어느 정도 모습입니까? 서울에서 잘 보이시나요? 저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상회의 등으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회의 키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였습니다. 막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 새 경제사령탑의 한 팀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훈훈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2기 경제팀이 해야 할 숙제를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선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건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라는 겁니다. 자, 어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던 자리에선 아예 따로 특별 주문까지 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이 뭔지 해결책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기업의 투자를 늘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자, 원래 상사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 일을 시켜놓고 나는 너 믿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 홍 부총리에게 장관급 인사론 첫 승진이시죠. 잘하리라 믿어요 라면서 이 격려 겸 압박을 시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멘트가 더 무서운데요. 공직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뭔지 아세요? 바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왠지 홍 부총리 당분간은 밤잠을 좀 설칠 것 같은데 요새 유행이라는 직춘기, 직장인 사춘기가 오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혹시 직춘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욱하는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직춘기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랭킹을 따져봤더니요. 자, 낮은 연봉, 경제적 보상이 부족해서가 단연 1위였고 정말 아깝게 간발의 차이로 직장 상사, 인간관계에 대한 염증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물론 다정의 반장들에게는 직춘기가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북한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호 문제입니다. 방남 과정에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다간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 매체들은 답방의 부정적인 보수단체들을 연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족끼리인데요. 이 극우 보수단체인 태극기 부대가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파탄시키기 위해 발광하고 있어 결의의 분노를 자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뭐 태극기 부대 이름이야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거론을 했으니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요. 자, 이어지는 부분도 보시죠. 자, 이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시스템 뉴스, 또 뉴스타운 TV를 비롯해 90개의 유튜브 통로를 만들어 놓고 북이 남침용 땅굴로 서울을 포위했다. 임종석이 수백만 달러를 북에 보냈다는 등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 민심을 오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논평이 언급한 보수 유튜브 채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조금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 뉴스는 보수 농객 지만원 씨가 활동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이 영상 제목들을 쭉 보시면 뭐 5.18과의 전쟁, 뭐 문재인은 간첩이다, 뭐 어떤 곳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 광주 것들이 또 이게 지만원이가 이 북한군 개입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규명하자. 이런 것을 이번 5.18 특별법에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지금 전부 전라도 사람들 출세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 왜 출세해요? 전라도가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뉴스타운 TV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시스템 뉴스와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 이제는 뭐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기보다는 그냥 믿고 거르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북한이 극우 보수층 움직임에 얼마나 하나하나 촉각을 세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미국의 제재,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압박에도 거센 반발 목소리를 냈는데요. 앞서 미국은 세계 인권의 날인 어제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을 겨냥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제재 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돌린 2기 경제팀, 문 대통령 체감 성과 내달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많은 주문을 했군요. 저는 뭐 반장들한테 제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해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잖아요, 반장들은. 아, 그럼요. 다른 반장들은요. 왜 혼자 양 다- 반장만 대답해요?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예. 아니 뭐 반장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고 반장 그건 알아요? 그거요? 그거. 그거.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는 잘하는 걸 좋아해요. 알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예. 기억나죠? 네. 열심히 하면 고 반장은 잘하고 있잖아요. 아, 예. 완벽합니다, 고 반장. 자, 오늘 국무회의 얘기부터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경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나오는 발언들은 내년 집권 3년 차를 대비하기 위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특히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건 지난 1기 경제팀과 달리 홍남기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한 발언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김동연 이 장하성 투톱 체제가 약간 이 불협화음으로 빚었다는 그런 논란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매주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경제참모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가 됩니다. 네, 어제도 뭐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서별관 회의랑 비교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서별관 회의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죠. 네, 일단 참석 멤버 중에서도 뭐 한국은행 총재는 제외가 되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 어제 이 기업 투자를 늘릴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대해서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나는 장관이 되겠다, 매주 만나겠다라고도 답을 했습니다. 오늘 공식 취임사에선 곳곳에 위치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강조했고요. 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불안 심리의 벽, 또 정책 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시죠. 시장 기능이 부족하거나 또는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등과 같이 일부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요. 교육부 또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잖아요. 어때요?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뭐랄까요, 질책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이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이 문제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특히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이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고 오히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후에 이 유치원 공공성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우리 정부가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또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 또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 모두 다 이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중한 평가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고용 상황을 엄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측의 별다른 응답 오늘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징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미국이 북한 주요 인사 3인방을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동부장 등 이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 최용해에 대해서는 당정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검열과 주민활동 통제를 담당하는 북한 권력의 중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재를 발표한 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2일인데요. 이날은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이기도 합니다.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검열과 인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이른바 인권 카드를 꺼내든 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인권 관련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시점에 주로 나왔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따라서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북한도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 미국의 제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면서 뒤에서 제재 압박을 책동하는 이중적 처사는 비난과 규탄을 자아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요. 북한이 미국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소개를 드리면요. 문정인 특보가 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을 전언한 겁니다.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더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정인 특보는 이 현 상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은 이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너무 앞서가면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보이는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남북미 대화의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위원장이 서울 방한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시퀀스 순서가
상당히 환상적인 순서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니까 지금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서 또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면 또 북미 관계의 교착을 또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요. 남북 북미 관계 속도 관련해서는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끌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외교안보 이슈는 아니지만요. 청와대가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죠. 네,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그 맞아요. 발단이 됐었잖아요. 네. 그 피의자 김성수가 이 심신미약을 내세워서 이 감경을 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감경 반대 청원글에 역대 가장 많은 119만 명이 참여했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그 답을 내놨습니다. 김영현 법무비서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검찰이 향후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기준을 이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이 심신 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김성수 관련해서는 오늘 검찰이 구속 기소도 했죠. 네,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문 대통령 2기 경제팀의 체감 성과 내달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양 반장하고 속보를 다뤘지만요.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대여 협상, 또 다른 야 3당과의 공조를 관리해야 됩니다. 또 짧게는 내년 2월 당대표 경선 관리, 길게는 내후년 총선 기반까지 닦아야 하는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 신임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긴박했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 열렸죠. 정견 발표, 투표, 개표 끝에 결국 승자는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3수 끝에 승리였습니다. 경쟁자 김학용 의원을 33표 차이로 꺾고 1년 임기 새 원내대표 됐습니다. 자, 친박 대 비박, 잔류파 대 복당파, 전에 없는 이 개파 대결 구도로 치러진 탓에 뭐 접전이 될 거다, 뭐 10표 안팎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의외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러닝메이트 정용기 이 정책위 의장과 감격스러운 표정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당선 사례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개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경선 관련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죠. 자, 이렇게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는 법. 오늘부터 전 원내대표가 된 김성태 의원 정말 다사다난했죠. 뜻하지 않게 뭐 9일 동안 단식을 했는가 하면 한 놈만 펜다를 모토로 걸었다가 본인이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 오늘 이런 소회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성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 이런 요구를 한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웃던 모습과는 달리 갑자기 울컥 하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대통령이 생각 바꿔주십시오. 적폐청산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기꾼의 이 어설픈 성대모사, 어설픈 문자 피싱에 4억 5천만 원 사기당했던,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윤장현 미스터리, 그 의문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당초 해명하기를 내가 이 바보 노무현을 지켜주고 싶었다라면서 이 황당 사기극을 신파로 만들고자 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 검찰 수사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들 종합해 보니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시장과 사기꾼 김모 씨,
무려 문자 주고받은 횟수만 268번, 특히 지방선거 공천 앞두고 기댈 곳이 없었던 윤 전 시장에게 끊임없이 이 권양숙 여사 흉내내면서 희망 고문을 했던 흔적이 확인됐던 거죠. 이렇게 말이죠. 민주당 대표한테 전화했으니 걱정 마세요.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이용섭 씨와 통화해서 만류했습니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번 제 생일 때 문 대통령을 뵀습니다. 자,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당연히 역시 기름칠을 했던 효과가 있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오늘도 재소환된 윤 전 시장 여전히 혐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선 그 검찰이 그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오후에 워낙 속보가 많아서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오후 2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죠. 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2년 4월 친형 이재선 씨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해경궁 김 씨 트위터 이 계정주 의혹을 낳았던 부인 김혜경 씨 건과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역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자, 트위터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 만한 직접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역시 들어가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 낙하산 논란입니다. 자, 보험연수원이란 이 기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임직원 전문교육기관이죠. 그런데 여기 이 17대 원장에 정희수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목요일 취임을 합니다. 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자, 정희수 전 의원은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보시는 것처럼 친박계 중진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정 전 의원 SNS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대문에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야당 몫으로 내정이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정희수 전 의원 지난 대선 직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러고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통합정부 자문위원단 부단장을 맡았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험연수원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도 경제학 박사였고 또 지난 국회에서 국회 기재위원장을 지낸 걸 감안하면 보험 업무에 영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뒷맛이 개운차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완료가 이제 이틀 남았어요. D-2였는데 검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잖아요.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인가요? 그 개발업적 과장 이렇게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도 기소하기로 그런 의견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요.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트위터 그 해경궁 김 씨 계정, 트위터 계정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일단 신 반장이 오늘 검찰 발표 내용을요. 자세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네, 먼저 친형 강제 입원 혐의인데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이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또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이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상고를 했으나 기각돼서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를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하지만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 또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장면인가요? 눈이 오네요. 네, 오늘 전국 곳곳 오늘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저거는요? 네, 오늘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소된 혐의 중에는요, 친형 강제 입원 문제가 제일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선거 때는 물론 뭐 최근까지도 강한 어조로 부인을 해왔잖아요. 근데 최 반장, 검찰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는 뭡니까? 네, 검찰도 뭐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가장 뭐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소환 해서 조사한 참고인만 무려 뭐 40여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합니다. 이 대면 진단 없이도 친형 재선 씨 강제 입원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이 지사 측 주장에 동의한 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건데요.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했던 전 분당 보건소장 이모 씨부터 뭐 이 지사에게 재선 씨에 대한 진단 의뢰 견해를 밝혔던 정신과 전문의들까지 이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불법이라고 검찰에 나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은 재선 씨의 행동 자체가 튀었던 것뿐이지 이 정신 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어질 재판에서는 재선 씨의 정신 건강 상태 그리고 이 강제 입원 시 이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는지 여부가 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정 공방이 치열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지사 입장에서는요, 오늘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결정이 내려졌지만은 몇 가지 다른 난제들에 대해서는요, 불기소 결정을 얻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또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베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트위터 일부 게시글에서 김 씨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는 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 핸드폰을 찾지 못하고 트위터 본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이상 스모킹건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찾지 못한 게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고 반장, 해경군 김 씨 사건은 이제 영구미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 중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긴 이르지만요. 어쨌든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치적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파장을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오후 4시에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긴급 소집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소집됐던 지도부 회의였는데 근데 뭐 참석자들이 아무래도 갑자기 소집된 회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성원이 미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로 연기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일로 네. 미뤄졌다고 하고요. 일단 당내 평가는 뭐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친형 강제 입원보다도 정치적 인화성이 더 큰 이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윈터 문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정 공방이 아주 뜨거울 겁니다. 지금 1,300만 경기도의 수장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 일단 뭐 주된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잖아요. 그렇죠.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사 측은 뭐 무죄나 뭐 최대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뭐 막아내야 하는 건데 징역형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네. 위반 혐의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만약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역시 지사직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 입장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자신은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대로요. 조금 전에 도청 앞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도청 앞에서 약식으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라서 크게 당황스럽지는 않다라는 말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또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당내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 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그 기자회견문 저희가 들어봤고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는데 고 반장 오늘 그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생각보다는 큰 스코어 차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나경원 의원은 재선에 정용기 의원을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로 또 김학용 의원은 김종석 의원과 한 팀으로 출마를 했죠. 오늘 한국당 의원 103명이 투표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68표를 얻었고 김학용 의원이 35표를 득표했습니다.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표 차이를 보인 겁니다. 나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12월 잇따라 원내대표 경선에 패배하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결국 3수 만에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지긋한 이제 계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 여러분들 아마 무서우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이 속도,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려는 그 시도,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예상보다 큰 뭐 스코어 차이다라는 얘기도 했지만요. 승인을 꼽자면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저하고 최종혁 반장은 네. 나경원 의원이 질 거다. 네, 이렇게 어제 그랬잖아요. 예측을 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맞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승인을 얘기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양보하겠습니다. 신 반장이 할래요? 네. 네. 승인이 아유,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심토토 간판은 내려야 될 줄 네. 알고 좀 고민을 했는데 아, 그래요? 다행히 맞췄는데 좀 네. 승인을 분석을 해보면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역시 친박의 힘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 친박계 지지를 받았죠. 네, 일각에서는 뭐 친박 부활의 신호탄 아니냐 뭐 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아까 여전히 본인은 뭐 개파가 이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했죠. 뭐 네. 이제 더 이상 뭐 지지부진한 개파 싸움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친박계가 당내 선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는 걸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김학용 의원이 복당파잖아요. 그렇죠. 복당파에 대한 심판 심리가 또 작용을 했다. 그것도 있겠네요.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당내 선거에서 작용하는 이 동정표심인데 네. 보통 이제 동료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면 좀 동정표를 던지는 이번에 경우가 세 있거든요. 번째니까.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역시 아, 정확하네요. 아니 그 분석력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때려 맞히는 것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네. 근데 하여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신 반장이 대략 한 95% 이상의 예측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나경원 선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야 3당의 농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 3당 달래기에 나선 상태죠. 이해찬 대표는 직접 농성장을 찾았고 또 오늘 이제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 농성이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마찬가지로 엿새째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들 야 3당의 농성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자, 이 상황 가장 애가 타는 건 아무래도 민주당입니다. 한국당과의 합의로 예산안 급한 불은 일단 껐는데 그동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군 역할을 자주 해왔던 야 3당.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안인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문제 등은 물론이고 향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이들 야당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자, 잠깐 국회 의석수 한번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민주당 의석 과반에 20석가량 모자란 129석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석 합하면 19석,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석과 민중당, 무소속 의원 의석 합하면 과반수를 아슬아슬하게 맞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정부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이나 적폐 청산 등은 성공적이지만은 지금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그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없었으면 1년도 안 간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걸 배신한 것이 민주당 아니에요. 한국당과 손잡고 박용진 3법 통과할까요? 김성원 대법관 인준될까요? 국회가 정상화될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임기 3년간 개혁 입법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굳이 박지원 의원의 말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야당들의 협조로 처리된 현안 꽤 많습니다. 지난해였죠.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도 그랬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처리에 협조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협치와 상생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평가합니다. 자, 여소야대 전국에서 좋으나 싫으나 향후 야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민주당, 야3당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손 대표가 단식을 그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몸을 바칠게요. 그래.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이 끝나는 걸 보고 제가 단식을 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거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내가 건강하니까 꽤 갈 겁니다. 근데 되도록 빨리 건강해서 다시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도 일관되게 변함이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마음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바이브의 다시 와주라. 듣기 싫은 너의 투정도 사소한 말 다툼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네가 내 사랑이더라. 너 다시 돌아와 주라. 꼭 다시 돌아와 주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널 기다리고 기다리는 내 곁으로 너 다시 와. 네, 좋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하자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만 비판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이후에 국회 정개특위를 열어서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 이런 걸 논의한 뒤에
국민 동의를 얻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식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민주당은 일단 이 야3당 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히려 야3당의 또 섭섭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국회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찬 건 야3당과 한국당이라고 했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야3당의 태도가 참 유감스럽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할 테니 대통령은 빠져라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농성을 중단하고 이 선거제도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김 의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더욱이 야3당의 주장은 번지수도 틀렸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김태년 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신반장, 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요. 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맞아요. 한 건데 예.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래도 그나마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 뭐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니까 더 밉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뭐 그동안 범여권으로 분류되어 온 진보 성향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 등 주요 고비마다 좀 협조를 해줬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이 우리 대신 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단식 농성도 진행은 되고 있지만요. 임시국회 소집에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를 매개체로 전국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 일치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유치원 3법 처리,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당은 새 원내 지도부가 오늘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입장 정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연내 이 선거제도 개편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그 소소위의 예산 심사 문제점을 많이 다뤘잖아요. 관련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요. 예산안 심사 과정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회의에서 예결위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를 통해서 예산 심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예결 조정 소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심사 투입 시간을 법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소소위 운영이 정 불가피하다면 투명한 회의록 작성 등 여러 가지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도 문제였지만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도 상당한 논란거리였잖아요. 각 당이 반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그 부분인데 여야가 앞다퉈 인상분 반납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오늘 의원총회를 갖고 세비 인상분 반납하겠다라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고요. 이정미 대표, 이 외국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 연봉 셀프 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민주평화당 역시 이 반납 입장을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인상분을 기부 방식으로 반환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원내대표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 원내대표가 탄생했으니까 관련해서 최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입장을 정하겠네요. 그나저나 이제 단식 농성 엿새째를 맞은 이제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동의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정말 양파처럼 까도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과 경찰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2015년 2월 7일 양 회장과 부하 직원 사이에 오간 문자입니다. 성남지검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5천이 다음 주에 인 대표님을 통해 나간다.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이 주둥이로 들어가다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 정말 셉니다. 검찰한테 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자에는 중앙지검에서 이미 2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자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제공했고 성남지청에 5천만 원을 줄 예정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양 회장은 한 대형 미디어 업체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됐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참 그런데 공교롭습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고소인이었던 양진호 씨는 사건에서 빠져나가고 그 회사의 바지 사장 격으로 대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임모 씨와 회사의 법인격만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받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그 본인이 양 회장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보내서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틀었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성남지청으로 5천이 곧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사건의 진행 경과를 봤을 때 그럴 개연성도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문자를 보면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정황도 눈에 띕니다. 임모 대표가 추석용 기프트카드 400만 원을 요청했고 명절 때마다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학교 담당자, 검찰, 경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학교 담당자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관한테 그 포인트도 줬는데 위기스크 영화 같은 거 보라고 10만 원씩 주면은 주기적으로 아마 포인트 넣어줬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포인트가 떨어졌다. 사실 양진호 회장 사건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도 이전부터 법조계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사건 처음 조사했던 분당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선치가 된 이후에 저희 자문변호사도 그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인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아무런 재수사 인가 내려오지 않았고 통상 양진호 회장이 연루된 사건이 생기면 전관 변호사를 써서 이게 많이 처리했습니다. 양 회장의 기존 혐의 외에도 추가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퇴사한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고 임금 떼먹고 성희롱하고 그야말로 갑질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직원 폭행에서 시작됐던 양진호 회장 사건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알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도청, 탈세, 비자금 조성, 심지어 검경 로비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관계기관의 엄정한 수사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뭐가 있나 좀 봤더니요. 아까 제가 이제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해서요.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거죠.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간 지금 분위기는 특단의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요? 클로징 언제 하세요? 왜 자꾸